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엔 전략 네 분과 함께 해보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염정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쏟아졌던 삼성전자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는데요. 이 삼성전자, 인텔과 손을 잡고 차세대 D램 패키징 기술 동맹을 맺는다. 또 삼성전자, HBM을 넘어선 차세대 캐시 D램 기술 개발을 위해 2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2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이 1분기보다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구만전자로 가는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질 수 있는 건지 종합적인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어쨌든 뭐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자기들이 만들었다, 미국이 만들었다. 근데 이걸 갖다 다른 쪽에서 다 하고 있다, 이제 점유율 뺏어오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한 발 많이 늦었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보다는 잘하는 국가, 기업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텔과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손을 좀 잡고 있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인텔은 어느 정도 미정부가 밀어주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이제 HBM을 넘는 차세대 D램이죠. 일명 캐시 D램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기사화돼서 나온 정도면 이미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됐을 거라 보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HBM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D램을 이제 한 개의 칩처럼 이제 수직으로 쌓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캐시 D램 같은 경우는 단 한 개의 칩으로 HBM과 맞먹는 정보 저장이 가능한 칩이고요. 이르면 2025년도부터 양산이 가능한 것을 목표로 지금 삼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좀 더 당겨질 가능성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더 많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캐시 D램이 상용화되게 되면은 이제 기존 HBM보다 전력 효율이 60%가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정보 이동 지연성 같은 경우는 50%가 감소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좀 획기적으로 뭔가 많이 줄이게 되는데 삼성전자 측은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캐시 D램이 어떤 건지 정도는 이제 오늘 띄워놨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램도 램인데 사실 저는 삼성전자를 봤을 때 제일 크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장점이죠. 이제 램부터 최근에 핵심 분야가 떠오르고 있는, 그리고 어제 이건희 부장님이 또 체크하셨던 부분인데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올해 18억 달러 한 2조 정도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이게 사실은 저는 패키징 기술이 SK하이닉스나 다른 업체들과 삼성전자의 어떤 차별점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 저는 패키징 기술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분야에서 3나노칩 패키징 기술 개발에도 열을 올리면서 TSMC를 추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삼성은 사실 예전에 이 패키징을 후공정 정도로 이제 등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TSMC에 좀 시장을 내줬었는데 제가 어제 좀 살펴봤는데 일단 실제 작년에 패키징 분야 TSMC 매출이 한 51억 1,300만 달러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바꾸면 한 6조 7천억 정도 되는 수준인데 삼성전자 살펴보니까 한 40억 달러, 5조 2,780억 원 정도 해서 일단은 두 기업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1조 5천억을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은 수준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본격적으로 따라가기 위한 전략을 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일단 기사는 이렇게 났습니다. 뭐 삼성전자, TSMC 2분기에 뭐 파운드리 격차가 줄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줄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수준이긴 합니다. 일단은 그 1위가 사실 TSMC죠. 압도적인 1위고 거의 뭐 DRAM 반도체랑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TSMC 점유율이 56.4%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시 두 자릿수대로 올라오면서 11.7%로 올라왔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점유율 격차가 좀 줄긴 줄었는데 현재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장을 증설하는 게 1년 늦춰졌죠. CEO가 직접 나와서 1년 늦춰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오히려 좀 빠르게 땡기고 싶은데 이제 대만으로부터 이제 기술자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것조차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과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건 좀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한켠에서 열심히 공장 증설을 잘하고 있고 삼성전자 원래 계획대로 이제 공장을 오픈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시 당연히 파운드리만 30년 기업과 이제 뛰어든 지 10년밖에 안 된 기업이 당장 따라가라고 하는 건 사실 세상 굉장히 불공평한 일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삼성전자가 수율을 75%까지 땡겨 올렸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예전에 일었었던 고객사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죠. 엔비디아 돌아오고 제가 봤을 때 퀄컴과 AMD 조만간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돌아왔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얼마나 추격을 할지,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하셔가지고 미래에 그래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요인은 되는구나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까지 올라온 삼성전자 소식 전해주셨고요. 사실 HBM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디램, 이 캐시 디램이라고 합니다.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한 개 칩처럼 수직으로 쌓아서 올렸다면은 캐시 디램은 단 한 개의 칩으로 HBM의 능력을 또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가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최근 삼성전자와 함께 두드러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대형주죠. 바로 포스코 그룹주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 포스코 로봇에도 도전하는 내용 한번 만나볼 텐데요. 2차 전지, 리튬, 전기차에 이어서 또 하나의 유망 사업인 로봇 사업에도 뛰어든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의 연이틀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상승 랠리 우리는 기대해 봄직할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포스코 그룹주 상승을 보면서 사자성어가 생각나는데 환골탈태, 다시 말해서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뼈를 바꾼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말 요즘 시장을 보면요, 거의 포스코를 위한 그런 시장인 듯해요. 정말 미래 유망 산업에서 포스코가 빠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방금 이해생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2차 전지 들어가 있죠. 또 전기차 차체 프레임 들어가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로봇까지, 미래 성장 산업의 하나인 로봇 산업까지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농기계 업체죠. 대동하고 같이 그 특수 임무 수행하는 로봇 개발하겠다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지난번 6월 달에 뭘 했죠? 위드 로봇 그리고 스마트 와이어 로봇하고 사족 보행 로봇 등을 하겠다는, 진출을 하겠다는 그런 공시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포스코는 뭘까요?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을 이끌고 있는 거에 모두 다 발을 담근 그런 가장 핵심 그런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2차 전지에서 같이 동반 상승했던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PM이 약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거 뭡니까? 포스코는 좀 다르다는 그런 측면이죠. 그리고 포스코의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본업인 철강 업종이 최근에 중국 경기와 맞물려서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있죠. 포스코 주가 어떻습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약 적게는 10%, 많게는 15% 이미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도라면은 또 연말까지 보고 충분히 포스코 매입이 가능하겠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철강까지 감안해 볼 때 포스코 그룹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보유하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 조정을 받고 전고점을 향해 주가 다시 힘을 내주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들. 한창 열기가 뜨거웠을 때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여전히 답답한 구간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 시점 포스코 그룹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이 최선일지 궁금하고요. 또 그룹주 안에서 현재 가장 매력도가 높은 종목 염정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2차 전지뿐 아니고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구축한 뿐 아니고 로봇 관련된 사업까지 이제 진출을 하면서 사실 모든 관련주들의 최근에 수급 현황 좋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최근 이거래일 연속 외국인 수급이 동반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양 이틀 동안 어제 지난 월요일, 화요일 양 이틀 동안 외국인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밸류체인, 원재료 쪽에서 밸류체인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가 리튬 생산을 시작한다라는 뉴스와 함께 또 다시 한번 좀 리튬과 함께 최근에 흑연에 대한 또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흑연 같은 경우는 양극재 원료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는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다 생산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 리튬 정제 사업이라 든지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뭐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서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실화 시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와 탄자니아와 흑연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탄자니아에서의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연간 3만 톤 규모로 연간 3만 톤 규모를 공급받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블랙록 마이닝사와 1차 MOU를 맺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번에 MOU 두 번째 MOU에서는 2배 정도를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협약을 맺었었던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와는 또 연간 3만 톤, 그러니까 총 6만 톤
이상을 지금 공급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 10년간 정도는 사실 원재료 쪽에서는 부담이 없이 지금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이제 실적 흐름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 같은 경우 전체 매출액이 37조 9천억 원, 38조 정도를 기록하고 영업이익이 한 9천억 원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1조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2차 전지 내에서의 가장 좀 안정적인 수급 흐름과 함께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앞서 나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포스코 그룹주의 최근 동반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탄력은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 소식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밤사이 들려온 또 하나의 2차 전지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탑티어를 향해 시동을 걸다 SK 넥실리스 뉴스입니다. SKC의 2차 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죠. SK 넥실리스가 일본 배터리 회사와 10년간 2조 원 규모의 동박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이게 밖으로는 일본 배터리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중국 쪽으로 인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조금 중국 기업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일단 SKC의 2차 전지 동방용 생산 자회사죠. SK 넥실리스가 해외 배터리사에 이제 10년간 2조 원 규모의 동박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작년 매출을 따져보니까 이제 8,100억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의 2배라고 이제 나오긴 하는데 물론 2조를 10년 정도에 걸쳐서 받는다고 하면 인식 자체를 10번 정도 나눠서 하기 때문에 뭐 평균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천억 정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 매출의 거의 25% 수준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 절대 아닙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회사는 일본의 인비전 AESC인데요. 이 회사가 사실 일본의 닛산 자동차들이 설립한 배터리 회사입니다. 처음에 이제 설립은 일단 닛산 자동차로 했는데 2018년도에 제가 일단 어제 파악한 바로는 중국의 인비전 그룹이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전히 닛산 등이 주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일본 회사의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주인이 바뀐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일본과 미국, 중국 공장을 두고 35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생산 중입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닛산 주요 고객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BMW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주요 고객이다라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으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SK 넥실리스가 이제 동박시장 내 탑티어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단 이게 중국 쪽에 인수된 기업이라는 점 좀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2차 전지 쪽 설명드리면서 특히나 이제 이 기업의 뭐 지분 관계나 아니면 이 기업이 정말 그 해당 기업 국가 기업인지 아니면 뭐 중국 쪽에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는 기업인지를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거를 왜 제가 설명드리는지는 아실 겁니다.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알고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관련한 공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부건설이 금양이 발주한 1,02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생산시설 공사를 수주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인 상황 전해주시죠. 금양이 2차 전지 사업을 하긴 하는데 그리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2차 전지는 아니고요. 2차 전지가 전기차 외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동 공구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양은 이제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 갖다가 이제 발주를 했는데 동부건설이 약 1,000억 원이 넘는 이제 금액을 갖다가 발주를 받았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동부건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사명에서 보시면 동부건설에 동부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알고 있는 동부그룹, DB그룹이랑 관련이 당연히 있었는데 그 DB그룹, 동부그룹의 이제 캐시플로우가 안 좋으면서 2015년에서는 DB그룹에서 분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대주주는 이제 동부그룹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 키스톤 PE가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절반이 넘는 5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부건설이니까 건설이죠. 우리나라 건설이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과연 이제 동부건설 자체의 캐시플로우는 얼마나 좋으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동부건설도 계속 안 좋다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3분기 연속으로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제표에서 단순한 이제 적자에서 흑자가 돌아섰냐,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를 기록했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좀 미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근데 동부건설이 영업현금 흐름이 3분기 연속 플러스이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 대비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상반기 매출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데 8,478억 원이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YOY로 60%가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8월 21일 날 GTX C의 일부 공정을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그 해당 부분이 이제 전체 매출, 작년 매출 대비 25%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부건설의 지속적인 이제 수주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동부건설의 배당 수익률인데요. 배당금이 550원, 작년 기준이죠, 당연히 550원인데 어제 종가 기준은 7.7%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것도 이제 동부건설의 주가가 하방 경기성을 띠는데 중요한 이제 마지노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그 동부건설이 이제 GS건설 여파에 이제 그 영향영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GS건설 검단 신도시를 전면 그 재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도급 회사로 동부건설 들어가 있습니다. 도급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부건설이 GS건설에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전면 재착공을 하는 바람에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캐시플로 안 좋다는 점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사이 또 한 번 천정부지 치솟은 유가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밤사이 국제유가는 WTI 기준 88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해 들어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이에 따른 업종별 희비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업종은 반등, 반면에 항공, 전력 쪽은 비상이 걸린 모습인데 지금 유가가 뭐 배럴당 100달러까지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흐름은 좀 지속될까요? 네,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안정적 모습을 보이던 70달러 초반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국제원유 가격 WTI가 어제 장중에는 88달러까지 돌파를 했고요. 아마 연말까지는 90은 최소한 넘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이 뭘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크게 잡히고 있죠. 한두 달 내에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웬걸.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고서도 언제 끝날지 전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사우디가 오페크와 힘을 합쳐가지고 감산을 10월에 끝나기로 했던 것을 연말까지 더 연장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졌죠. 그러면서 국제원유가 또다시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있겠죠. 긍정적인 부분이라 그러면 SO일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GS 등 정유 관련주들은 그나마 뭐 더 어떤 그 정제 마진이 그 작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더 많아지는 거죠. 요즘 SK이노베이션 비롯해서 SO일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 주가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쪽은 좀 긍정적이다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그 원유를 쓰고 기름을 쓰고 항공유 쓰는 그런 뭐 항공사라든가 예컨대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요즘 주가 못 오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연료비계 상승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좀 악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결국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원유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긍정적 부분도 있고 부정적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같이 기름 한 방울 없는 국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라는 부분이 더 크게 강조된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솟는 유가에 정제 마진도 함께 오르면서 정유주도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또 국내 증시 개장하면은 유가 상승 수혜주의 흐름에 관심이 쏠릴 것 같거든요. 지금 들어가 봐도 좋을 매수 매력도 높은 정유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염정 차장님? 네, 뭐 지금 사실 이렇게 좀 유가가 또 80달러 이제 후반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바로 들어간다라기보다 지금 보유자 일단 영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SO일을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SO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유주, 특히나 SK이노베이션 대비해서 이제 정유 쪽의 사업이 대부분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유가와 커플링이 가장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3년간의 이제 유가 흐름과 SO일의 주가 흐름은 거의 동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2분기가 이제 유가가 지금 10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11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 올해 초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70에서 80달러 선에서 좀 최근에 안정적으로 좀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2분기가 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SO일 역시도 올해 2분기 실적이 사실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2분기 SO일의 영업이익이 360억까지 좀 빠졌습니다. 일례로 작년 6월 달에 주가 가장 좋았을 때 SO일의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뭐 거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2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고요. 3분기에는 일단은 지금 유가 수준이 좀 어느 정도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한 4,400억 원, 거의 뭐 10배 이상 전 분기 대비해서 증가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SO일의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
범위에서 일단은 좀 한 방향의 수급으로 힘에 의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국제유가에 좀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어찌 보면 좀 가장 좀 편안한 종목으로 내수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가 정유 수혜주, 이 정유주들은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현 시점에서는 이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SOL의 주가 수위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정책 모멘텀에 움직일 수 있는 보완주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이 정부가 국내 정보 보호 산업 육성을 위해 4년간 예산 1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오는 2027년까지 시장 규모를 30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 열린 30차 비상경제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1조 이상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제 2027년까지 30조로 규모로 시장을 키우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를 통해서 일단은 어쨌든 이렇게 크게 키우고 보안 유니콘 육성을 하고 이걸 목표로 이제 4대 전략 그리고 13개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형 전략형 협업 추진연대 K-Security Alliance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보호 산업 세계 5위권 진입 목표를 세운 정부 덕분에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일제히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이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 염정 차장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보안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관련된 뉴스로는 뭐 보안, 사이버 보안 쪽도 되겠고요. 그리고 뭐 안면 인식 관련된 이런 또 보안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알차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종목은 최근에는 일단은 안면 인식 관련된 AI 쪽에 대한 부분, CCTV 관련된 쪽으로 최근에 수주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나온 또 수주라고 보신다면은 금융결제원에서 신분증 안면 인식 공동 시스템 구축에 좀 나선다는 좀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기업 지원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금융결제원 신분증 안면 인식 대한 공동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부분에서 여기에 이제 알체라가 좀 사업에 좀 같이 참여를 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업 영역에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얼굴 인식 AI 쪽 그리고 이상 상황 감지 AI, 뭐 산불이라든지 재해 상황에 대한 부분을 감지할 수 있는 AI 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뭐 CCTV 확대에 따른 수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원천 기술 활용을 통해서 이제 원격 진료 솔루션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업 영역은 아직은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수준은 최근 들어서는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8월 고점이 이제 16,000원 근접했습니다. 16,0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주가가 거의 한 20% 정도 이상 좀 주가를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보안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주목받을 수 있을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종목 알체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개장과 동시에 주가 주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HMM의 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된 하림이 임시 주총을 소집했다고 합니다. 주요 배경 짚어주실까요? 예, 그 하림이 HMM에 이제 쇼 리스트에 올라간 것과는 이제 임시주총과는 관련이 없는데,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임시주총에서 이제 특별히 사업 목적을 추가를 할 때 그 부분이 이제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 목적을 추가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하지 않던 2차 전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광물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나중에 뭐 한 달이나 뭐 보름 지나서 해당 사업을 이제 시장이 주목하면서 이제 그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 상승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공시를 갖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공시에서 그 공시는 대부분 이제 뭐 한 6페이지다, 7페이지다 그러면은 핵심 내용은 뭐 한 2줄, 3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림이 임시주총을 소집을 공고했는데 사업 목적을 추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를 위한 기타 제조업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림이 이것 외에도 3월에도 그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태양광과 화물 운송 사업 중개업, 심지어 담배 사업까지 추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림이 HM의 인수전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 하림이 왜 HM의 인수전에 참가했냐고 의아하실 수 있는데, 하림의 계열사 중에서 펜오션이 있습니다. 그 펜오션을 처음 참가할 때도 많은 시장에서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림이 이렇게 몸집이 큰 그 펜오션 어떻게 인수할 수 있냐 했는데, 그때 이제 사모펀드인 이제 JKL과 손잡고 해서
페노처럼 인수한 다음에 인수에 성공을 했고 심지어 거기를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성공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하림이 이제 HM에 인수했을 때도 사실은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고 HM에 인수를 할 때 한 몸값을 한 5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산업은행이 결국 정부의 어떤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체가 제일 큰 문제인데 연구체는 어느 정도 인수를 해야 될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이제 HM 인수할 때도 사실은 이제 가격이 5조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HM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14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 14조 7천을 갖고 인수한 기업이 이걸 활용해서만 이게 인수자금으로 쓴다면은 다른 맥락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정부에서 이걸 어느 정도로 융통스럽게 해주냐에 따라서 HMM에 대한 가격도 낮아집니다. 현재 이제 HMM 운송업은 이제 하락 사이클이기 때문에 주가도 매우 안 좋죠. 이거는 이제 산업은행이 봤을 때 그 매각 기회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산업은행 강력한 의지로 그 HMM을 꼭 이제 팔려고 내놓을 것인데 여기에 하림이 이제 결국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림이 이제 호남 기업입니다. 이 점도 아마 정부에서 아마 그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림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